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이제 수서역에서 SRT로 왔는데 수서역까지 가는 동안에 길거리에서 이상한 플래카드 하나를 봤습니다. 국익을 지키는 외교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런 가려야 돼요? 그래요? 네. 이거 뭐 필요 없는데. 그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지금 이번에 일본에 가서 뭐 완전히 어저께 푸나 그저께인가 그 새날 방송에서 그 푸른 나무 무슨 꼬북 외교라는 제목으로 저하고 1시간 얘기를 했는데 꼬북 노릇 하고 와가지고 그걸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국익이라는 단어를 지금 무슨 어떻게 내용을 알고 쓰나 국익뿐만 아니라 국격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온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어려운 말을 못해요. 네? 그렇다고 직격으로 막 무슨 쌍욕하고 하지도 않아요. 예.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그야말로 굴욕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뭐라 그럴까 주관적인 판단과 분석과 판단에서 출발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절대로 이거 반미 선동하는 거 아니니까 소문 이상하게 내지 마세요. 미국은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GDP면에서 G2로 올라섰습니다. G1이 미국, G2가 그때까지는 2009년까지는 일본이었고 3번이 독일 뭐 이렇게 나갔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G2로 올라섰어요. 물론 그러기 전에 G15, G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5등, 11등 막 꾸준히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미국이 그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미국이 신경을 안 써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그럴까 오만은 참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입니다. 자기들 백인종, 미국이라고는 백인종 말고는 세상에 그 말하자면 유능한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황인종?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원래 공산주의 하던 나라 아니야. 사회주의 하지만 사회주의라고 그러지만은 시장 경제 원리 좀 받아들였다고 그래서 그게 경제가 자본주의만큼 발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발전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건 발전하다가 그냥 거기서 그칠 거다.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헨리 키신저 아시죠? 그러니까 69년 닉슨 대통령 때 처음에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국무장관까지 된 사람인데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이죠. 정치학 교수, 국제정치.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베이징으로 가서 72년 2월 달에 그 모택동과 키신저 그 닉슨이 상봉하는 차담을 한 뒤에 정상회담은 주울레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오만하게 나왔어요. 나는 미국 대통령하고 회담을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회담을 생각을 하지 마라. 내 서재로 찾아오면 차는 한 잔 줄게. 내가 주는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회담은 주울레 총리하고 해라. 너는 우리 총리급이야. 약간 좀 중국이 좀 자존망대하는
허장성세가 있었지만 어쨌건 그때 미국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 더 큰 걸 위해서. 중국과 소련을 두 쪽 내기 위해서는 69년에 중소분쟁이 5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스탈린 죽은 뒤에 56년부터 중소 간의 2년 분쟁이 시작됐다가 69년에는 국경 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흑룡강 가운데 있는 다만스키 섬, 중국식 이름으로는 진보도라는 그 섬을 놓고 결국 이제 총격전까지 벌어져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이제 돼가는 그거를 노린 겁니다. 키신저하고 닉슨은. 그래서 소련과 중국을 두 쪽 내서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권 세력을 분열시키자, 갈라치기, 요즘 말로는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때부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79년 1월 달에 이제 정식 수교를 합니다만 미국과 정식 수교를 78년 연말에 12월 18일 날 79년 12월 18일 날 11기 삼중전회라는 데서 중국 공산당 삼중전회라는 데서 4개 현대화 방침을 결정합니다. 농업의 현대화, 공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 이 네 가지 4개 현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때부터 중국을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주계장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철저하게 틀어막고 통치를 하고 지금 북한 이상이었었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수교를 하면서 마음 놓고 개방을 한 결과 하루가 다르게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굴러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덩이 불어나듯이. 그런데 2010년에 말하자면 중국이 아까 2010년 연말 현재로 IMF에서 개선하기를 중국이 G2로 올라섰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2010년에 사실은 그 헨리 키신저 박사가 72년에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과 소련을 말하자면 갈라치기 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던 키신저가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되어가고 있다. 디클라이닝, 쇠퇴하는 국가로. 중국은 라이징 컨트리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국력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군사대국이 될 것이고 경제가 커지면 군사대국이 되는 건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순서 아닙니까? 부국 강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경제대국이 되면 군사대국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과거 진시황 이후 한당 이래 명청조 말까지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청나라 때죠.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중국이 무릎을 꿇은 뒤에 서양 나라들이 중국을 완전히 그냥 뭐 가지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그 이후에 중국이 그야말로 굴욕적인 시대를 지났는데 그 명청조 말까지 그래도 영국한테 무릎 꿇기 전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하던 국가입니다. 그게. 로마에서도 사절이 왔었어요. 친선 사절이죠. 물론 조공 바치는 사절은 아니지만 뭐 조선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에 육지 국정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뭐 조공 바치느라고 바빴었고 거기에 이제 천자의 나라고 나머지는 제후의 나라고 천자 나라의 지붕은 빨간색입니다. 자금성 기와 색깔은 붉은색 아니에요? 제후의 색깔이 지붕 색깔, 제후 궁궐의 색깔은 푸른색입니다. 청와대 그게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밑은 검은 기와밖에 안 돼요. 그 기와도 철저하게 아주 그 피라미드형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약간 자꾸 딴 데로 가지 맙시다.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그건 그런데 새날에 지금 새날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보십니까? 여기 원래 나주 출신이지 권현문이가. 광주에서 학교 나오고 하는데 잘해요. 거기 이제 정몽주 의원은 거기 단골이고, 그다음에 여기 남영희 위원장도 단골이고, 남영희 위원장은 내가 오늘 처음 그 상면을 했는데 아주 뭐 목소리도 좋으시고 메시지도 아주 또렷또렷하고
상대가 저기죠? 윤상현이죠? 잘 될 거예요. 잘 되기 바랍니다. 자, 중국이 그렇게 디크라이닝 간추리가 아니 미국은 디크라이닝 지금 쇠퇴하는 중이고 중국은 오르는 중인데 중국이 그 부자가 되면은 틀림없이 군사대국이 되고 천하를 호령했던 시절에 중국의 모습을 되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때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 같이 둘이서 말하자면 보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미중 관계를 지금부터 설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의 40%에 육박, 40%가 되면서 G2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하자면 미국 GDP 대 중국 GDP의 비율이 40%에서 점점 좁혀지더니 2020년이 되면은 63%까지인가 치고 올라왔어요. 작년 말 현재 22년 말 현재 미국 GDP 총액의 73점 몇 프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27%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수립된 날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에는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가 되도록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있고 도농격차가 있을지언정 전체가 1인당 소득 1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그야말로 춥고 배고픈 삶은 이제 살지 않아도 된다. 그걸 중국에서는 온포 문제라고 합니다. 등다스고 배부른, 따뜻할 원자에 배부를 벗자. 그 달성했어요. 첫 번째 100년의 꿈입니다. 두 번째 100년의 꿈이 있습니다.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10월 1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 GDP 총액을 초과하도록 만들고 말겠다. 그때가 되면은 중국은 이 천하를 호령하는 유럽까지도 이제 교통이 발달됐으니까 유럽까지도 얼마든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호령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꿈입니다. 시진핑은 그것을 중국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021년에 1인당 10,000달러, 2049년에 GDP 총액 면에서 미국 능가. 부지런히 지금 중국은 뛰고 있습니다. 뒤늦게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2013년부터 그때는 오바마 정부 때인데 비로소 이거 중국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만 해서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정책이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족탈불급이에요. 미국은 이미 클 만큼 컸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참 커야 돼요.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나는 나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은 이미 40이 넘은 이제 배만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힘이 자꾸 붙입니다. 이미 오바마 때부터도 그랬지만은 오바마, 오바마 다음에 누구였나요? 트럼프였나요? 트럼프 때부터 오바마보다는 트럼프가 먼저 이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역 장벽 이런 걸로 해서 중국을 방해하고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중국 사람들의 수를 못 당합니다. 무표정하게 있으면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너는 내가 밟아 죽인다 하는 그 한을 품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이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하고는 또 달리 또 그 대책을 세운답시고 이제 동분서주하지만 힘이 자꾸 딸리니까 그런데 중국은 자꾸 커지는데 어떻게 할까? 힘이 딸리니까 동맹국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한국, 호주
뭐 심지어 인도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해서 뭐 인도 태평양, 인도양, 중국이 인도양으로 못 나오고 태평양으로 못 나오도록 가두는 전략이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려면 인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인도양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쿼드도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네 나라를, 쿼드가 이제 무슨 라틴어인지 뭔지 모르지만 넷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인도는 일찌감치 빠져나갔어요.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건 미국 편대라고 하는 게 그 바보지. 그리고 일찌감치 인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소련 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끌어나가면서 자기 경제 발전시키느라고. 지금 인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좀 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인도가 지금 작년 말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그럴 겁니다. 한국이 2021년 말 현재 노무현 정부 아니 문재인 정부 끝날 때 G10이었는데 10등이었는데 작년 말에 13등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냥 막 적자가 막 나고 하니까 이 GDP가 더 이상 크지를 못하고 지금 13등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이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고 지금 그 작년 말 현재 미국 GDP 총액의 73%까지 치고 올라와서 앞으로 남은 27년 동안 1%씩만 올라가면은 미국 따라잡는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1%씩만 성장하지를 않아요, 지금. 한 번 했다 하면은, 아니, 참깨가 100만 번 불러봐야 호박이 한 번 뒹구는 것만큼 눈이 묻습니까? 자관 중국은 빠른 속도로 쓰고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중국이 어느 정도 크고 있느냐? 지난 금년 3월 4일부터인가? 5, 6, 7, 8, 9, 10.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 식으로 하면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그 다음에 이란의 안보회 의장 둘을 불러다 놓고 중국 그 외교 담당 그 국무위원을 지낸 정치국 왕이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저 경극 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정치국원이 둘을 앉혀놓고 그 너희들 화해해라. 그리고 국교를 재개해라. 그들이 7년 전에 단교를 해버렸습니다. 그 종교적인 문제지요. 뭐 이란은 시아파고, 그다음에 시아파의 수장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의 수장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의 그 지도자 누군가를 죽이는 바람에 그냥 그 단교가 됐는데, 그러면서 서로 원수가 됐죠. 그래서 UAE의 적국이 이란이라는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UAE는 이제 수니파니까. 근데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좀 손을 잡도록 만든 것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석유를 거래하는 데는 위안화를 쓰도록 하겠다. 석유 수출국들인 가장 큰 석유 수출국들이 중국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달러 가라 이거 이제. 미국이 중동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중국 쪽으로 다가가는데 우리 보고 스크람 짜고 같이 중국 밀고 들어가자고 하는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는 밀리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돈덩어리 아니에요 중동은 석유는. 그리고 그걸 중국이 지금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10일 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진핑이 17일 날 갔나요? 18일 갔나? 푸틴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너희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이제 그만해라. 휴전 협상을 주선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중국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국제정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아직도 힘은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고 아직도 힘은 있어요. 그러나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중국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한국, 일본, 호주 뭐 이런 데를 자꾸 이번 또 베트남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베트남도 참 따분할 겁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미국 편으로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앞장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적당하게 지금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50년 6.25 전쟁 이후에 미국한테 신세를 많이 졌고 솔직한 얘기로 또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보내준 원조 물자 저는 그거 먹었습니다. 쌀은 물론 길쭉길쭉한 거예요. 안남미라는 겁니다. 옥수수가루, 밀가루, 분유, 그다음에 구물자라는 이름의 미국 사람들이 입담한 옷. 요즘 헌옷 모아가지고 동남아 어디 보낸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을 이제 미국이 보내줘서 진짜 배고프지 않게 먹었고 춥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덕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입에 먹을 걸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을 하늘처럼 여기게 된 바로 우리의 경험을 거꾸로 북한한테 쓰려고 했던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쌀도 좀 주고 비료도 주고 지금은 쌀과 비료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지금 기대할 수도 없고 뭐 소식도 쳐볼 수가 없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주던 시절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상대하는 그 눈빛은 그건 꼭 연애하는 놈 같았었어요. 진짜 그거 했었어요. 저는 최일선에서 일을 했으니까 회담도 많이 하고 뭐.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은 힘이 빠지고 있고 중국은 힘이 크고 있는데 미국의 힘이 빠지는 줄 모르고 안보를 그동안에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미국이 지금 불안해하는 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불안해하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 편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그 명나라 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제조지은입니다. 다시 제자에다가 만들 제자에 갈치자에 은혜 은자. 지금 우리나라에는 6.25 때 미국이 이 공산군을 물리쳐주 인민군을 물리치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하늘처럼 모셔야 된다고 하는 소위 그 현대판 제조지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는 넘어요. 네. 하여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힘이 빠지는 사람을 왜 따라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니 어려울 때는 미국이 우리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고 군사적으로는 6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우리가 6등인데 불행히도 5등이 일본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가 6등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그 밑이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영국. 대단해요. 진짜 엽전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라고 하는데 고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새우가 아닙니다 이미. 뭐 한때는 뭐 돌고래라고 그러는데 돌고래보다 더 커졌어요. 제12 경제대국, 제6위 군사대국, 그 다음에 K컬처. 여러 나라에서 한글 배우려고 그러고 하는 마당에 왜 아직도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한때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이라고 해서 제조지은의 논리로 미국 맘만 따라가려고 그러냐 이거야. 자, 여기서 이제 장면을 바꿔가지고 2008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제 저는 97년부터 통일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늘공입니다. 늘공. 어공이 아니고. 그래서 뭐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관도 3년 8개월이나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받고 그다음에 장관으로 임명받고 노무현 정부에서까지 일을 계속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직업이 통일부 통일 문제 전문가가 됐는데
제 사실은 학문적 전공은 그 외교학입니다. 국제정치학. 그리고 특히 중국 외교 전문입니다. 물론 제가 중국 외교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중국의 소위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때 2008년쯤 되는데 사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정부에서 끝나고 나온 뒤에는 수시로 부르셨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끝나고 나니까 물러나고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세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임동원 장관, 그다음에 저 박지원 원장 이렇게 셋이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세 토론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될 거예요. 외교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분은 그 서울 올라가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목포 액센트를 못 버려요. 그것이만요. 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2008년입니다. 키신저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가면 도랑이 있지 않소? 도랑 아시죠? 도랑. 웬만한 사람 다 아는데 서울 토백이들은 모르더라고요. 아마 정봉주 의원은 도랑 모를 거예요 아마. 서울서 낳고 자라고 중고등학교도 거기서 서울서 나오고. 도랑 속에 드는 소가 왼쪽 독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독에 풀도 뜯어먹으면서 유유히 걸어가면서 물도 마시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젖도 만들고 지살도 찌우고 그러면서 기운을 차려가지고 농사철에는 또 논 갈고 밭 갈고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또 잡혀가지고 고기를 제공하지만 도랑 속에 든 소가 걸어가면서 왼쪽 독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독에 풀도 뜯어먹듯이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럴 때는 중국 편에서 중국 쪽을 활용해서 이득을 보고 또 이럴 때는 미국을 활용해서 이득을 보고 예를 들면 안보는 미국하고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챙기고 경제는 지금 중국한테서 우리가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건 놓치지 말고 그걸 하려면은 외교를 정말로 잘해야 될 거예요. 그야말로 줏대 있는 외교를 해야 될 거예요. 어느 한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이제 중국하고 우리 수교한 것이 1992년 8월 25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날짜를 찾고 정확하게 되니까 김어준이가 진행하다 말고 약이 올라오니까 몇 시 그러는데 몇 시까지는 몰라. 이제 92년에 수교를 한 뒤에 그게 참 98년부터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중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보기 시작했고 계속 흑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적자로 꼬라박았어요. 2022년이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정부가 시작됐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국 편에 줄을 서고 5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6월 달에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탈중국을 해야 된다. 중국은 이제 무슨 시장으로서의 가치도 없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해놓으니까 중국이 그래 해봐 그럼. 이거 깔았어.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중국을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계속 한중 관계는 잘 발전시키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복성 이 대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에 그것 때문에 그냥 꼬라박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금년도 1월 달만 작년 한 해 동안의 적자를 능가하는 거기 버금가는 정도의 지금 적자를 봤다는 건데 이제 1월, 2월 다 지났고 3월도 끝나가면은 더 이상 이제 금년 이 무역 수지는 수백억 달러 적자를 면치 못할 거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지게 돼 있는데 중국이 자관
떠오르는 나라고 지금 이 미국은 지금 지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재인식을 좀 하고, 그리고 특히 최근 중국이 미국이 지금 밀고 들어오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걸로 해서 태평양 쪽에서 일본, 한국, 뭐 베트남, 호주 이런 것들 끌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중국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동으로 갔어요. 석유가 있는 쪽으로. 그리고 서북쪽으로 가서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가 한때는 공산권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위에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오히려 이제 러시아를 거둬야 될 정도로 됐어요. 그럼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적어도 중앙아시아 이 동지역, 중앙아시아 저쪽 서유럽까지는 아직 유라시아라고 그러지만 서유럽은 중국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만 중국이 꽉 장하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러시아만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푹 건너뛰어서 석유의 이 땅인 중동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석유 거래할 때 위안화를 쓰도록 만들면은 국제 경제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무슨 셰일가스인가 그거 하나 개발해서 그걸로 자기들은 중동 석유 안 사다 쓰고 그걸로 뭐 팔아먹고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석유가 에너지의 기본 아닙니까? 그걸 지금 공급하는 중동과 중국이 저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지금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고 그냥 미국 편에 서면 앞으로 뭐든지 잘 된다. 특히 북한 때문에도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것을 수시로 지금 여기다 불러들여 가지고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쇼를 한 번씩 하는데 그 전략 자산이라는 거 B1B라는 거 큰 그 그림 나오잖아요. 그거 덩치 크다고 쌈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제 그건 레이더에 뭐 잡히기 때문에 뜨면은 바로 알아버립니다.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더 B1B가 이 한반도 상공은 오기 25분 전에 북한에서는 벌써 이 사일로 땅 속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 것까지 지금 개발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지상에 발사대에서 쏘다가 그동안에는 TEL이라고 해서 이동 차량에서 발사를 하다가 이 이동 차량에서 쏘는 것은 고정적인 발사대는 이미 미국 정찰기나 한국 정찰기 뭐 이런 전략 자산에 의해서 계속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동 발사대를 순항 비행장 쪽으로 갔다가 뭐 또 다른 데로 가서 적당하게 뭐 좀 은폐성이 있는 데 같으면 거기서 쏴버리고. 근데 이제 드디어 땅 속에다가 이 발사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쏴버리니까 이것이 화염을 뿜으면서 상당한 정도의 높이 나올 때까지는 감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드에 부속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 같은 데서 감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무기까지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B1B 같은 큰 덩치 큰 비행기가 괌도에서 떠가지고 빵 하면서 오면은 북한도 이미 알고 거의 25분 전에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걸 향해서 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 있다고 나오면은 나중에 그 조준만 하면 너는 죽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을 처음에 이 정권 초에 이걸 잘못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는 보수 정권에서도 일을 했고 민주 정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민주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갖다 와서 무슨 정복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신반의 하면서, 그러니까 불신은 아닙니다. 불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해주면은
조금은 태도가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뭐 반신반의라고 할까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기 시작하면은 그들도 사람인지라 우리 페이스로 끌려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입니다. 김영삼 정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10분 동안 그 받으라고 질문 받으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겠는데 이게 참 내가 그 수서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만 왔는데 50분만 하고 가라고 그러고 잠깐 그 중국이 커가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의 힘으로서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과 일정한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이 현 국제 정세의 이 흐름이다 이거야. 그럼 그걸 제대로 보고 미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도 미국에 연결이 많이 돼 있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미국 무기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군대 편제도 미국식이에요 지금 이거. 그걸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미국 무기도 다른 나라 무기 사지도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한때 노태우 정부 때 그 차관 줬다가 돈 나온 갚는 바람에 나중에 무기를 좀 돌려받으려고 소련제 헬기 좀 사가지고 들어왔더니 말하자면 그 돈 대신 무기로 받았어요. 우리는 북한 무기 체계를 연구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걸 가져왔는데 미국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하여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무기를 계속 사서 써야 되는데 너희들 그 러시아 무기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싸니까 그리고 성능은 비슷하고 그럼 그쪽으로 시장 뺏긴다 이거죠. 약간 이제 우리가 그 미국 편중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끌려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지금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이 말하자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등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대로 안 됐는데 마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때다. 그거는 미국을 도와주는 셈 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한미동맹 하는데 한미동맹 타령을 할 때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장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해주겠다. 그 대신 우리가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손잡고 미국이 좌청룡 우백호로 일본과 한국을 끌어안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일 간의 불편한 관계는 그냥 대충 그냥 해결됐다고 치고 지소미아도 복원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런 거 더 이상 이제 꺼내지 마. 빨리 지금 미일 동맹과 한일 동맹이 일렬 그냥 그야말로 그 종대로 서도록 횡대가 아니고 일렬 종대로 설 수 있도록 빨리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해라.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줘야 미국의 힘이 그만큼 커져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서쪽으로 가서 지금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러시아도 지금 끌어안고 러시아도 지금 군사대국입니다. 2번째 군사대국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못 이겨서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무기를 다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게임이 안 돼서 그래요. 이쪽은 우크라이나는 좀 미국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막 서방 세계들이 보내주는 무기를 다 쓰고 있지만 러시아는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도와줄 거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을 화해시키면서 앞으로 석유 그 거래는 위안화로 하도록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의 힘이 서쪽으로 퍼지고 있으면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한중 관계의 소위 그 장점을 다시 좀 찾아가지고 등거리 외교 좀 하면 어떠냐 이거야. 그렇게 하면은 중국은 당장에 우리 경제 플러스가 되도록 해줄 겁니다. 지금 관광 문제도 관광객만 풀어도 종로 3가에 금은방향 논하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 오면 보석상이고 뭐 다 그냥 팔에 날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지금 국익만을 위한 무슨 외교를 하겠습니다는 플래카드는 틀렸고 국격도 이미 떨어뜨렸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미국이 얼마나 한일 관계를 그렇게 빨리 퉁치고 지나가기를 바랐느냐면은 여기서 자체 배상하겠다는 것을 6일 날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본 가기 전에 열흘 전에 했는데 바로 그날 1시간 만에 바이든이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그 다음에 미국이 기다리던 그야말로 학수고대 하던 것이 한일 관계를 급하게 서둘러서라도 빨리 지금 매듭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속셈이죠. 미국의 속셈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줬으면 그건 이제 그 정도에서 만족시켜주고 다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 이게. 이럴 때는 지금 뭐 필요하다면 야당을 좀 써야 되는데 협치를 일단 안 하니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친중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중국 대사로 간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교수죠. 정재호 교수도 중국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국 정부에서 오다만 제대로 내리면 중국 사람들 중국의 소위 이 상층 보고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미국 편을 들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니까 중국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미국이 시키는데 우리가 조금은 안 할 수가 있다. 미국만 듣는 척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테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식으로 일을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채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 전에 경제가 거덜나서 파산 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무슨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통일외교 안보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도 해달라고. 지난번에 원내대표였던 분이 누구죠? 윤원중이든가? 윤호중. 김건희하고 보고 웃을 때 이렇게 웃었던 사람이죠, 이거. 자기 시아버지하고 같은 왕전이니까 잘 봐달라고 하니까 가리고 웃은 사람이죠, 거기가 위원장이래. 그래서 하자고 해서 하자고 했어요. 자문위원이 되달라고 해서 하죠. 그게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회의를 소집을 안 해. 이런 말을 좀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아니 한중 관계를 어차피 이쪽에서 협치를 안 나오지만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고 싶으면 한중 관계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소리를 내서. 교육연수장이 잘못해서 그러나. 자 질문하십시오. 예. 예. 네, 정세현 장관님의 뛰어난 저희 또 통찰력을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먼저 큰 박수로 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저희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먼저 마이크를 좀 이동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현택 청년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남에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평소에 너무 존경했었는데 영광입니다. 이렇게 뵈서. 영광은 여기 위에 있어?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지금 윤 정부의 기조가 이제 한밀 공조를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장관님의 저서 정세현의 통찰에 보면 팍스 시니카를 하면서 중국을 팍스 시니카 곧 온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안주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 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을 풀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부 자체에서 무슨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성향이 대통령이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가진 참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외 관계나 그 대북 정책에서 그야말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중심적 사고가 없는 참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임동환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인이면서 뭐 그 신군부 시절에 이제 물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거기는 친미가 아니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전반부에 좀 자국 중심성이 있는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유학을 하지 않은 학자인 이종석을 참모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건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둘 다 미국 유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내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뭐 이론이라고 할까, 그 비유도 한 번씩 좀 정치적으로 당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뭐 김대중이 만든 민주당의 뭐 후신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 테니까 도랑 썩어둔 소처럼 왼쪽 쪽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쪽에 풀도 뜯어먹는 외교를 해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팍스 아메리카는 지고 있고 팍스 시니카가 뜨고 있다고 키신저도 얘기했는데 정신 차려라. 예. 두 번째 또.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화순군 의원님이신데요. 정현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셨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장관님 반갑습니다. 저랑 같은 성을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하순 나주 지역구 화순군 의원 정연지 의원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정연지 의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 고문의 정자? 하동정가입니다. 아,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정몽주 정치고 나는 이 고문의 정자입니다. 네, 정세균 민주당에서는. 에이. 한글 좀 말씀하세요. 네. 제가 성장한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남북이 분단 국가였고 지금도 분단 국가입니다. 저는 그 학창 시절 기억을 되돌아보면 학교 다닐 때 그 방공 영화도 봤었고 방공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어. 그 교육 과정을 토대로 이대로 우리가 그들을 교화시키면 통일은 반드시 짧지는 않지만 통일은 이루어지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태세로 보면 오히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갈수록 대남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를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요? 예,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구체적인 결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글자를 한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고르다는 뜻이죠. 평자는 화자를 생각하십시오. 화순군 할 때 화자, 벼 화자 앞에 입구자가 붙어 있습니다. 벼가 입에 들어가는,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고르게 들어가면은 그 관계는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입에다 먹을 걸 넣어주는 사람한테 주먹질은 못합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6.25 전쟁 후에 먹을 걸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하고 무슨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었지만은 그때 우리는 미국을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데요. 아까 그 의원님은 태어나 보니까 분단이 돼 있더라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태어난 뒤에 분단이 됐습니다. 저는 해방되기 2달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6.25 후에 자관 미국이 보내준 그 쌀과 옥수수가루, 밀가루 이걸 먹으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아까도 강연 때 잠시 얘기했지만 바로 그것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자고 했던 것이 햇볕 정책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협력은. 지금 북한이 뭐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고 무슨 요즘 북한에서는 남한 말투를 쓰면은 사형입니다. 그만큼 남한의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끌고 가는 남쪽 정부가 있는 한 그들에 대한 꿈은 버려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현상이에요. 완전히 지금 쇄국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남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 같은 것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가고. 그 연애를 하면서 말이죠. 뭐 세상 사는데 젊은 남녀가 있으면 연애 감정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오빠라고 부르면 훨씬 다정할 것 같은데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7년 이상 징역인가 그래요. 오빠라고 그러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작년 연말에. 그리고 괴리식 말투를 써놓으면 그런 공개 처형을 하라 이거야. 흉내내지 못하게. 자기가 어딨어. 님자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과장동지, 무장동지, 동지로 했었어요. 님자는 오직 수령님한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선생님도 아니에요. 과장동지, 부장동지 이랬었는데 남쪽 말을 배우면서 님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가고 그러고 그쪽에서도 님이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게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님자 쓰지 마라, 자기란 말 쓰지 마라, 오빠라고 하면 죽을 줄 알아라. 실제로 그러면서 이게 하여튼 삐라 때문에도 그러지만은 틀어막고 있고 계속 이 김정은 체제를 이 결상옹기하기 위한 그런 걸기대회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돌아간다는 증거가 대학 졸업한 대학 졸업생 금년도 대학 졸업생 몇만이 농촌 현장으로 가기로 자원했다고 그런 것이 대서특필되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일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농사는 망쳤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뭐 그렇고 자재도 부족하고 금년 농사도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독려만 하는데 뭐 비료 공장이 없습니다. 일제 때 만들어놓은 흥남 질소 비료 공장 하나 있어요. 그 생산량을 조금 늘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재작년인가 순천, 여기 전라남도 순천 말고 북쪽에도 순천이 있습니다. 이쪽에 순천은 하늘천지지만 거기는 내천자예요. 그 순천에 인비료 공장 하나 만들었는데 질소비료, 인비료, 칼리비료 이게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야 작물이 이제 뿌리도 튼튼해지고 잎도 풍성해지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비료가 절대 부족해요. 중국에서 사올 돈도 없어요. 중국이라고 거저 주지도 않아요. 요즘 중국에서 쌀이 좀 들어온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쌀이 아니에요. 저 남쪽에 내려가면 2모작, 3모작 하는데 월남쌀, 뭐 태국쌀 이런 데는 길쭉한 장리평이라고 그래요. 장리평. 길쭉한 거. 그것이 조금 들어와서 조금은 장마당에서 암시장에서 그 쌀 가격이 좀 안정이 됐다는데 하여튼 쌀이 부족하고 비료가 부족한 것을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이게 인도주의 입장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건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정부가 좀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네요. 담대한 구상 내놓고 그거 받으라는 소리만 하는데 담대한 구상 속에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들춰가지고 이거 흔들어라 이거야. 지금 당장 바로 주려고 하면 안 받아요. 그럼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하나만 들고 내려갈게요.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준비하다가 남한 대통령한테 받아낼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부하들이 그동안에 보고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백하니까 막 화를 내다가 그냥 이거 터져서 죽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김일성이 갑자기 죽으니까 바로 그날로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어요. 그게 북한을 무지하게 화나겠습니다. 아니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죽었는데 조문을 하든지 조의를 표시하든지 해줘야지 비상경계를 내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김영삼 천치 뭐 바보 뭐 멍충이 막 그냥 매일 욕을 해댔어요. 또 조문도 못 가게 하고 조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말하자면 정부에서 볼 때 보수 쪽에서 볼 때 친북이라고 찍힌 사람들은 가려고 그랬었죠. 못 가겠어요. 1년 내 욕을 했어요. 1년 내. 그런데 그 이듬해 95년 5월 달에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농사를 안 진 거예요. 7월 달에 죽었는데 농사 일이 손에 잡힙니까? 그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드디어 아쉬우니까 95년 5월 달에 유엔 산하 기구인 WFP 월드 푸드 프로그램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단체에다 대고 우리 좀 식량을 달라. 근데 거기서 주겠다는 얘기를 하기, 거기는 여러 나라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쌀을 사가지고 보내는 단체입니다. 일본 수상이 일본에서 50만 톤을 주겠다는 것을 신문에 흘렸어요. 신문에 떴어요. 그러자 YS가 바로 일본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조문 못하겠다고 해서 나를 욕해도 이거 일본이 먼저 주는 걸 내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같은 동족끼리 이 뒤로 서라. 우리가 먼저 주마. 일본이 또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15만 톤을 보냈습니다. 또 표시도 하지 말래요. 자존심 상한다고. 적시자만큼만 찍으래요. 그렇게 했어요. 40kg짜리 포대에다가. 그러니까 두 포대면 한 가만입니다. 80kg 한 가만이죠. 요즘. 적시자만 찍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갈 때는, 그런 거 보낼 때는 통일부 국정원 적십자 3인 1조로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쪽에다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인도 요원들끼리 만났는데 아니 남쪽 사람들이 와서 통역 없이 쌀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그냥 그야말로 9시 땡 전 뉴스처럼 퍼져가지고 야 남조선에서 쌀이 온대. 포대에는 남조선 표시가 없습니다. 남한 대한민국 표시도 없고 무슨 뭐 영어 표시도 없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도 없고. 나중에는 일본에서 온 쌀까지도 50만 톤도 남한 걸로 둔갑이 돼가지고 소문이 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상교육을 통해서 대남 적개심을 무지하게 키워놨는데 특히 김일성 사망 후에 조문 못하겠다고 해서 뭐 욕을 그렇게 험악하게 했는데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대남 적개심이 그냥 천정을 찌르듯이 올라갔는데 쌀이 들어오는 걸 보고는 아 그러면 그렇지. 동포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어.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런 얘기를 북한 사람들이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저쪽에서 욕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오빠라고 부르고 자기라고 부르고 무슨 상사한테 임자 붙이고 하면은 그건 공개 처형시키라고 할 정도로 남한을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렇게 쌀과 비료가 모자라서 그것도 농약도 모자라요. 농약도 없어요. 쌀과 비료를 같이 준다든지 또는 쌀 먼저 주고 비료를 뭐 나중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주의적 접근을 하면은 북한 사람들의 인민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면 당국에서 남한 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오면 평화라면서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포주기밖에 없어요. 지금 포주기를 나쁜 걸로 딱지를 붙여놨는데 서독이 동독한테 20년 동안 1년에 29억 달러씩 퍼부어가지고 결국 동쪽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왔고 그것이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20년 동안 꾸준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왔고 몸이 넘어온 것이 2009년 아니 가만있어. 99년인가요? 9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11월 9일 날. 그때 몸이 넘어오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안 된 그
2000년 10월 3일 날 91년 10월 3일 날 그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퍼주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나마 그 퍼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쌀을 줬던 것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그에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동서독 통일도 결국 퍼주기로 됐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것만이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입니다. 네.